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시 트럼프냐,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냐. 미국 대선 투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손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 당장 우크라이나전부터 전 세계 안보 경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뉴스에이는 미국 대선 소식 집중 준비했습니다. 현지 소식부터 들어야겠죠.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특파원, 곧 백악관 새 주인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거기는 새벽이니 아직 투표가 시작을 안 한 거죠? 네, 저는 지금 백악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이 다양한 팻말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워싱턴은 지금 새벽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뒤인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워싱턴의 중학교는 책상과 의자를 모두 빼내고 투표소로 탈바꿈해 유권자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지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시위나 폭동에 대비해 나무 판자로 유리문을 가리거나 봉쇄한 상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at they're just being cautious just in case there are protests because most of the time the protests down here are violent. So they're just being cautious. A lot of buildings, including mine, have boarded up. 미국 각 지역이 시차가 있다 보니 투표는 동부에서 서부, 하와이까지 순차적으로 총 25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이미 개표까지 끝난 곳도 있는데요. 북동부에 위치한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선 현지 시각 오늘 자정부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결과가 가장 궁금한데요. 당선자는 언제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최소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등록 유권자의 절반가량인 8천만 명이 이미 사전 우편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전 우편 투표를 포함한 개표 작업이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마다 투표 종료 시점도 다른 데다가 특히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7개 경합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우편 투표 사전 분류 작업이 선거 당일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 4년 전 대선 때는 무려 88시간이 걸렸습니다. 애리조나도 최대 13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현지 언론들도 당선 확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이번에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온종일 시위가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가득하다는데요. 자, 조아라 특파원,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거주지 중 한 곳인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거의 막이 올랐으니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지만요. 이곳 앞에서는 온종일 해리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손팻말에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해리스를 뽑자 등을 적어두고 트럼프를 뽑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욕은 워낙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 지나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 want people to know what a danger Trump is to our country. 월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를 강조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These polls will never be accurate. You follow the money. 54% is betting on Donald to win. 자, 이 개표 앞두고 보안을 엄청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가 선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미 전역에선 전례 없는 수준의 개표소 보안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투표소 현장 책임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 이른바 패닉 버튼이 배포됐고 긴급 대응팀까지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애리조나에서는 개표소 상공에 감시용 드론까지 띄워 주변을 요새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은 어땠을까요? 마침 동시에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를 찾았는데요. 미국도 별 수 없나 봅니다. 마지막 날 전략은 역시 네거티브였습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할 거라고 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레이디 가가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선택은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곳을 집중 공략해 승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유세답게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트럼프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o those certain individuals who still want to get rid of the Affordable Care Act, well, to them, we say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심지어 트럼프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무시 전략까지 선보였습니다. Over these last, this whole era of this other guy, what it's done with all that talk that's been about trying to have us point fingers at each other and divide each other, it makes people feel alone. 해리스는 직접 유권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방문하는 등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만 주요 도시 5곳을 도는 대장정을 이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마지막 유세장은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등장해 화려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I cast my vote for someone who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nd now, Pennsylvania, it's your turn. Come on, let's go! If we don't show up tomorrow,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we will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ver cast a ballot again. Change that with your vote. 모든 일정을 마친 해리스는 워싱턴 DC의 흑인 명문대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마지막 날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후보에 투표하면 4년이 더 비참해질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You're grossly incompetent. We'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Kamala, you're fired. You're at it.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시작부터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어 방문한 펜실베니아에선 4년간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미국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You vote for Kamala. You will have 4 more years of misery, failure, and disaster. 마지막 유세 지역인 미시간주에서도 해리스를 급진적인 미치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Joe and Kamala broke it, and I will fix it. I'll fix it fast. 트럼프는 이날 하루에만 주요 경합지를 중심으로 4곳을 돌며 유세를 펼쳤는데 거리로 환산하면 약 1,80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측이 유명 팝스타와 방송인들을 등장시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과 달리 트럼프는 친트럼프 언론사 출신의 방송인이 등장해 지지자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He got mocked by the left for saying he would be a protector of women. He will be a protector of women, and it's 또 에릭 트럼프 장남부부와 차남, 딸 등 가족들도 연단에 올라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막판까지 승자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이기 때문이죠. 벌써 투표는 물론 개표까지 마친 뉴햄프셔주의 이 산골 마을 6표의 결과는 3대 3이었습니다. 자, 경합주는 여론조사마다 승자가 바뀝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아코디언으로 미국 국가가 연주되고 곧바로 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현지 시각 5일 0시가 되자마자 미국 내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 뉴햄프셔주 딕스비노치 마을입니다. 이 산골 마을의 유권자는 6명, 100인 미만 선거구는 자체적으로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법에 따라 이 지역은 60년 넘게 미 대선의 시작을 알린 곳입니다.
투표 시작에서 개표까지 걸린 시간도 13분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3표씩 얻어 비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번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이 얼마나 초접전 양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승부처인 7개 경합주의 표심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그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7개 경합주 중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에서 승리하며 4승 2무 1패로 나타났는데 어제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앞서며 4승 2무 1패로 집계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 예측 사이트들도 제각각입니다. 버지니아대 정치연구소는 해리스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262명을 확보한 트럼프를 이길 것으로 예측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50.4%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면도날처럼 미세한 차이라며 1972년 이후 가장 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드디어 대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냐가 가장 궁금하죠. 미국 대선의 승리 시나리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4년마다 룰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몇 명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요.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매직 넘버라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자의 텃밭을 잘 지켰다고 가정을 하면 270명 확보를 위해서 해리스는 추가로 44명의 선거인단이 그리고 트럼프는 51명이 필요합니다. 44명 대 51명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리스 후보부터 볼게요. 44명은 어디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딱 해리스에게 필요한 44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러스트벨트인데요.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동부 지역에 있는 쇠락한 공업지대입니다. 여기가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서 이른바 해리스의 본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 수를 더하면 딱 44명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시간 뒤에 선거가 시작되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미시간의 한 트럼프 지지 집회의 줄인데요. 여성들을 보시면 뭔가 까만색 비닐 봉지를 착용을 하고 있죠. 쓰레기인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쓰레기 봉투 옷을 입고 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쓰레기라고 말한 걸 비꼰 건데요. 트럼프 지지를 숨기는 샤이 트럼프들에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아랍계표도 관건입니다. 총 20만 표나 되는데요.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 부통령의 중동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펜실베니아를 갔나 보군요. 그럼 트럼프 후보는 어딜 공략해야 돼요? 네, 이 51명을 채우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필수적인 곳이 있다면 바로 남부의 태양이 쨍쨍한 지역, 선벨트입니다. 이 지역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합하면 49명인데요. 이 선벨트를 이기고 다른 경합주 딱 한 곳만 더 승리를 하면 51명을 채울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특히 네바다 지역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표가 막판에 결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양측이 비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미국 선거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한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 50개 주 중에서 딱 2곳만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입니다. 여기서는 지지율에 따라서 한 명씩 떼어서 서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각자 269명 대 269명 동률의 선거인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내년 1월에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년 1월이요? 네. 야, 그러면 비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언제쯤 결과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선거 투표가 약 20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가 되면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미국 전체의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한쪽이 압승을 한다면 빠르면 내일 오후에 승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경합주의 개표 결과에 달린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아는 기자 곽정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후 최저치인 지지율을 극복할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반성과 새 출발의 의지가 담길 거라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과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화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와의 관계,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외교 일정 외 활동 중단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이후인 이달 말쯤 기자회견을 검토했지만 당겨졌습니다. 지난주 지지율 19%로 역대 최저치 지지율이 나온 만큼 10일 임기 반환점 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친윤 참모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일부 의원들은 총선 때 의료 담화 같은 회견은 안 된다는 뜻을 추 원내대표에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모레 있을 기자회견은 파격적인 형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다 물어봐라, 일명 끝장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질문 개수도 분야도 시간도 제한 없는 무제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레 국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끝장 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주제나 개수, 시간 제한 없이 무슨 질문이든 끝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앞서 세 차례 기자회견을 가졌던 윤 대통령은 분야별로 제한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정치 분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회 분야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한 번 질문한 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추가 질문이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엔 질문 분야를 정해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도 2번, 3번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과 취재진이 토론하듯 질의응답을 연이어 주고받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You said that you wouldn't extend the Bush-era tax cuts, but at the end of the day, you did. 2 years ago, the economy was in a different situation. You've said that the wealthiest must pay more. I think that there are loopholes that can be closed, and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 질문이든 김건희 여사 질문이든 피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답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볼 수 없었던 치열한 장면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회견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어젯밤에 갑자기 정해진 거라 대통령실도 이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담화 초고도 완성되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윤 대통령 주변에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는데요. 전방위적으로 건의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자들에게도 건의할 것 있으면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취재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건의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이미 건의를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바로 시점인데요. 원래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상황이 좀 진행된 뒤에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27일쯤으로 생각하다가 7일로 일정을 확 당긴 겁니다. 그 이유, 지지율이 더 무너지면 안 된다. 친윤, 참모, 중진, 3중 건의가 있었다는데요. 대통령이 어젯밤 전격 수용한 배경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어떤 것들이 건의되고 있을까요? 네, 여권을 두루 취재해보니까요. 5대 건의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명태균 씨 관련인데요. 진솔하게 설명하라. 필요하다면 사과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대통령 스타일이요. 밤에 자다가도 전화 받기도 하고 후보 때는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만났는데 명태균 씨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진솔하게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도 건의가 올라가겠죠. 네,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요. 대외 활동 수준을 넘어서 외교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 순방 동행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내조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 지키자는 겁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요. 이달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2개 살펴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건의는 뭘까요? 네,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죠.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요. 국면 전환용 인사에는 선을 긋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잘못한 사람은 바꿔야 한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사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건의되고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건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씨 소통 바꿔라. 국정을 다루는 톤앤매너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는 건의인데요. 기존 회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과 8월 대국민 담화 모두 거친 모습이었죠. 좀 더 겸손한 태도, 낮은 제스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이번엔 화끈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눈에 띄더군요. 네, 마지막 요구로는요. 한동훈 요구보다 더 치고 나가자는 여권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쇄신책보다 반발짝 더 나가서 판을 주도하자는 건의인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은 받을 수 있다는 발언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개 건의 살펴봤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받을지가 중요하죠. 네, 한 친윤 의원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눈 내릴 때 빗자루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설기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번만큼은 화끈하게 변화된 모습 보여줄 거란 건데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형식이에요. 기자회견의 형식이요. 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방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와 관계 단절한 게 맞냐? 언제까지 연락한 거냐 등 사실관계를 놓고 기자와 대통령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답이 오갈 수 있거든요. 이때 보여질 대통령의 태도, 답변이 변화를 가늠할 기준선이 될 겁니다. 이 요구들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명태균 씨 관련 추가 녹취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옆에 천막이 보이는데요. 비상행동이 언제 들어갑니까? 네, 잠시 뒤 8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천막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차 비상행동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5대3 다수결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과 대통령의 육성이 다 나오면서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서 대통령은 탄핵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본 뒤 명태균 씨 관련 추가 녹취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사흘 뒤인 오는 8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다음 날인데요. 명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원래 검찰 측에 비공개 출석 의사를 전한 걸로 알려진 명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출석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언론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명 씨는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해왔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 걸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을 걸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은 것처럼 말하는 명 씨의 육성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명 씨는 이 말이 강혜경 씨 격려차 한 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명 씨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자로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추가 파견된 검사 중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공안통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해왔죠. 명 씨 측은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돈 받은 의혹을 반박할 강혜경 씨의 음성 파일을 검찰에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지낸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금액을 이체를 하라 하면 이제 명태균 대표 쪽으로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했었습니다. 명 씨 측은 어제 채널A와 만나 강 씨의 주장을 반박할 강 씨의 음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한테 현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냐는 명 씨 질문에 없다고 답하는 내용이 강 씨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있다는 겁니다. 명 씨 측은 강 씨의 음성은 과거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녹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도 자기 소유가 아님을 입증할 녹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가 누구 소유냐는 질문에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이 제 겁니다라고 답하는 음성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 측은 검찰에 출석해 이들 녹취를 제출할 계획이라면서도 녹취 음성을 들려주거나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명 씨 측 주장에 대해 강혜경 씨 측 변호사는 당분간 강 씨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 소장은 과거 강혜경 씨와 SNS 대화 내용을 채널A에 보내와 명 씨가 무혐의 증거를 만들려고 공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는 25일에 1심 판결 나오죠. 이 대표가 최근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유지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낸 피고인 진술서는 A4 용지 16장 분량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이 진술서에는 검찰 비판과 무죄 주장이 담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최후 진술까지 마친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진술서를 낸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 행동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위증을 한 걸로 지목된 김모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는데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이자 은폐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제출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부를 향한 마지막 무죄 호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민사재판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소송을 낸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바람에 공사가 손해를 봤다며 물어내라는 겁니다. 이 대표 외에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손해를 본 건 사실이라며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관련자 전부가 소송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개발로 공사가 입은 손해가 4,895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측은 재판이 열리면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금보다 늘릴 계획입니다. 원래 이 대표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 민사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대장동 재판이 1년 넘게 장기화돼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 이후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사의 소송 제기로 이 대표는 지금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외에 민사소송에도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0,000명에 가까운 북한군이 격전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첫 번째 교전을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북한의 첫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보 차원에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의 첫 번째 교전이 있었다며 북한군의 실전 투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0,000명에 가까운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올해 12월까지 10,000여 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한 10,000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가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크루츠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Should these troops engage in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they would becom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하지만 한미 양국 모두 북한군이 이미 첫 교전을 치렀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럼 북한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친우크라이나 비영리 단체는 북한군이 기초적인 돌격 훈련만 받고 있다며 사기가 떨어진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10년간 드론 등 장비를 지원해오며 소통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블루옐로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현지에서 받고 있는 것이 기초적인 돌격 훈련 위주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전선 부대로부터 입수한 영상과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Running formation, throwing hand grenade, standard assault procedures. That direction, whoa, forward. 우리 국정원도 북한군이 현지에서 러시아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러시아 측이 이런 기초훈련을 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이들을 미드웨이브, 즉 총알바지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게 블루옐로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블루옐로 측은 이로 인해 북한군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You can see how people react to shelling, trying to hide.
and they're trying to you can feel how they don't belong and they just want to go home. And 오만 대표는 북한군이 러시아 해병대 155여단 등 5개 부대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이 깜짝 면담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정신 차려라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오늘은 러시아에서 그냥 김정은 분께서 러시아에 올라오는 라스베로비치 대통령님들을 보내시는 전 믿고 뜨거운 국제적 인사를 따라 정중히 전달하고 합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초 크렘린궁은 두 사람의 만남은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어제 전격 면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깜짝 만남은 사실은 연출되는 것이고 인민군의 파병이 1차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도 사전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뒤늦게 호응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려 한다며 정신 차리고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6시간 정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올려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솔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7발을 발사한 건 오늘 오전 7시 30분쯤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 시작을 6시간 남짓 남겨둔 시간입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100km로 약 4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됩니다. 통상 미사일을 발사해온 평양이 아닌 남쪽으로 70km 더 떨어진 사리원에서 발사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한 뒤 닷새 만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국면을 최대치로 올려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ICBM 발사에 이어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 획책하고 있습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이번 주 내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와 지대공 미사일 천궁 발사 훈련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의 수해복구 현장을 또 찾았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을 뒤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규모 홍수로 물바다가 됐던 평안북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겁니다. 건물 뼈대가 보이는 현장 곳곳에는 일심 단결, 난관 극복 같은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물 안까지 들어가 이곳 저곳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복구 현장이 예정보다 마무리가 늦어지자 다음 달까지 완공하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초론 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데 대한 결심을 내리시고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해 복구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3번째. 통일부 당국자는 수해 관련 김정은의 동향이 보도된 건 이번이 10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애민 지도자 모습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민심 위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한 파병에 따른 북한 내부적인 민심을 동요하려는
북한은 수해 지역을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선포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수도 평양에서 생활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도로를 내달리는 회색 SUV 차량. 차량 밑에 깔린 자전거가 도로와 마찰하며 불꽃이 튑니다. SUV 차량이 지나간 자리엔 망가진 자전거가 뒹굴고 있고 한참 뒤에 자전거 운전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전거를 치고 간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남성이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친 충격으로 앞유리가 깨지고 보닛도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뒤에도 1.5km가량을 더 운전해서 자신의 집에 도착했고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이 자전거 사람 치고선 일찍 들어왔다. 경찰 오고 수방대원 와서 체포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관에게 빈 술병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내 집으로 가져가는 등 증거를 감추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3년 전에도 음주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단풍이 절정인 요즘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산행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인데 아찔한 음주 산행 실태 아직도 여전한지 다시 가봤습니다. 등산객으로 붐비는 북한산 국립공원. 산 중턱에서 하나둘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그 사이 자리 잡은 막걸리병이 눈에 띕니다. 여기 음주하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먹지도 않았는데. 적발된 등산객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산장에선 이미 술판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 음주 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지만 몰랐다고 잡아댑니다. 여기 음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아시죠? 네. 저기 옆에 돌아보세요. 취기가 오른 얼굴로 과태료를 깎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깎아드릴 수가 없는 게 법에 얼마나 다 정해져 있어요. 단속반이 보이자 황급히 맥주캔을 숨깁니다. 산 정상 근처 가파른 경사면에 기대앉은 사람들 손에도 술병이 들려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립니다. 산에 오를 때는 입산주, 정상에서 정상주, 내려올 때 하산주. 이름도 붙이기 나름입니다. 등산객들은 술 한 잔 못 마시게 하는 단속반이 야속하다며 도리어 따집니다. 등산 중에 술을 마시면 혈압이 상승해 현기증을 일으키고 판단력도 떨어져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음주 상태를 체험해볼 수 있는 특수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술을 마신 등산객의 시야를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일렁이더니 땅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 돌뿌리와 나무에 자꾸 부딪힙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려 할수록 더 어지러워집니다. 소리 지르고 다니는 길목에 서서 그냥 쉬어야 하고. 진짜 싫어. 진짜 그런 거 단속 좀 심하게 해야 돼. 음주 산행은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을 아예 가져가지 않는 등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여당의 격차 해소 특위가 정년 연장안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을 63세로 늘리고 10년 뒤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민기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정년을 63세로 늘리고 2034년까지 65세로 정년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된 배경은 국민연금과 불일치된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로. 핵심은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현재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정년을 63세로 먼저 조정한 뒤 2단계를 더 거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관건입니다. 청년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깊은 숙고를 거쳐서 격차 해소 특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1호로 출범시킨 당 특위입니다. 특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정년 연장 법안 내놓은 것들이 있다면서도 당론이 정해진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책보다 스마트폰 영상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논란 곧잘 벌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교육청의 문해력 검사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문해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문제풀이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학생들에게 물어 재구성해봤습니다. 빨간색과 색깔, 강아지와 동물 등의 단어를 나열해 상하위 개념을 묻는 문제, 아침과 저녁, 배움과 마중처럼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는 문제 등이 출제됐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열량을 계산하는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영양 성분 같은 거 관련된 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기가 너무 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살짝 당황하긴 했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초중고 대상 문해력 진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인데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학교가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4단계로 나뉘는데 지난해 검사에서는 학생 30% 정도가 문해력 위험, 경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업계에 지갑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BYD를 비웃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굴욕적인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전기차 업계 압도적 강자의 자리를 지켜왔던 테슬라. 하지만 최근 중국 비아디의 공세에 1위 타이틀을 하나씩 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글로벌 판매량에서 비아디에 1위를 내줬습니다. 이번엔 매출에서도 역전당했습니다. 지난 3분기 테슬라의 매출은 252억 달러, 같은 기간 비아디는 283억 달러 매출을 올리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비아디에 관한 질문에 그들의 차를 본 적이 있냐며 비웃는 듯했던 머스크였기에 더 굴욕적입니다. 테슬라를 제친 비아디의 무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내수 시장에서부터 체력을 키우고 저가형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비아디는 전기차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자체 개발 생산합니다. 높아진 기술력도 비아디의 핵심 성장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탱크턴과 최대 30분 동안 물에 뜨는 요트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비아디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이 어느 때보다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화산이 폭발해 9명이 숨졌고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주택 여러 채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쌓인 화산재로 마을은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동부에 있는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숨졌고 60명 넘게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고 인근 4개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8개 마을 주민 16,00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beraktivitas di kampung dan harus segera dievakuasi dan mereka sudah dievakuasi di 3 titik pengungsi.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화산 폭발로 주택 2,300여 채와 25개 학교 건물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여객버스가 200m 깊이 협곡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시 43인승 버스에는 정원을 초과한 약 6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연합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전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자고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냈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당사자였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권 탄압의 사실상의 희생양이고 피해자인 상황이라 다른 거죠. 네, 또 이건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망신주기라고 보는 이유는요? 네, 지금 그 전에 생중계됐었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 보고 계신데요. 마치 죄인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생중계를 해도 두 전직 대통령은 안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면 본인 양형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생중계 허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 사흘 전에 이 허가 여부가 결정 났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법원 내에서도 전망은 엇갈립니다. 정치적 사안이고 판사로서 부담이 커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있었고요.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결국 재판부가 선택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입장 없습니까? 네, 오늘 다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1심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이 재판 네, 이 대표 측은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이라며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영화 대사 같은데 사진 보니 또 법사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관이 뭐 전투하러 왔어요? 차관이 전투하러 왔어요, 여기에? 국회를 정말 모독하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어떤 말 중에 모욕감을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관에서 그 당연히 국정 문제를 지적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낸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모욕적이다 이렇게 느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차관의 갈등이 또 여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왜 1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법무부가 그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수사하면서? 그거 왜 얘기 안 해?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수백 번을. 그거 마지막에 하려면 똑같이. 결국 도돌이표처럼 충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안 소위 도중에 뜻밖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찬대, 바깥 날씨도 찬대, 박찬대 대표님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평화도 잠시 법사위로 돌아가서는 또 백브리핑 준 순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입니다.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반대가 먼저지. 예. 아니 뭐 따로따로 해 그러면. 같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 버무려진 김장 김치의 통합 효과 너무 빨리 빛이 바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요. 홍명보 감독 거취는 협회 판단에 맡겼지만 절차적 하자는 해결하라 통보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에 나선 지 99일 만입니다. 제명, 그다음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감독 선임 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좌지우지한 게 문제였습니다. 선임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본인은 문제없다고 항변했지만 클린스만 감독 때는 권한도 없이 직접 면접했고 홍명보 감독 때도 개입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했다는 겁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선임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축구 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만 27건에 달합니다. 홍명보 감독 거취는 축구협회의 자율적 판단으로 넘겼습니다. 다만 재선임 방안을 포함해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페루의 한 축구 경기장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선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뭔가 번쩍하더니 운동장에 있던 선수들이 동시에 쓰러집니다. 경기장에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벼락을 직접 맞은 선수는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한국 시간 어제 오전 페루 중남부의 해발 3,200m 고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반 23분 만에 폭우로 경기가 중단돼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낙뢰가 친 겁니다. 벼락이 떨어진 곳엔 잔디가 탄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젖어 있어 피해가 컸는데 쓰러진 8명 중 1명은 숨졌고 화상을 입은 1명은 중태입니다. El incidente ha levantado el debate sobre la importancia de implementar protocolos de seguridad donde las tormentas eléctricas pueden ser comunes durante ciertas temporadas del año. 평균 연봉 100억 원이 넘는 NBA 선수들. 평소 경기장 안까지 차로 여유롭게 출입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2m가 넘는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며 전철에서 내립니다.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합니다. 원정 경기가 열린 뉴욕이 마라톤 대회로 도로가 통제되자 아예 경기장까지 전철을 타고 온 겁니다. 불편한 이동이 무색하게 디트로이트는 홈팀 브루클린을 10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오늘 곳곳에서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체감 영하 6.2도, 전북 무주는 영하 5.1도, 서울에서도 0도의 추위를 느꼈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기온이 2도 이상 더 내려가고요. 모레 입동에는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진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지만 내일은 맑아집니다. 다만 출근길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해안에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3도, 춘천 1도, 안동은 2도에서 출발하겠고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 5도, 진주 4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후반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취임 후엔 매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태핑 출근길 문답을 했었죠. 지금의 대통령, 그때 두 모습과는 멀어 보이죠.
자, 모레 기자회견 주제 제한 없이 질문받겠다는데요. 다소 투박하더라도 격이 없이 소통하던 임기초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초심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